안녕하십니까,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과정은 전문가용 과정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이미 그 중급자나 초보자용 강의를 이미 그 살펴보셨다라는 가정 하에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내용이 좀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용을 들어보시다가 어렵다 그러면 그 초보자용 강의나 중급자용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이 내용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슬라이드 내용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말하자면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바꾼다거나 뭐 오타를 좀 바꿨다거나 뭐 이런 정도만 차이가 있고요. 그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설명을 하되 전문가용 강의에서는 뭐 이렇게 슬라이드에 안 나온 내용도 좀 소개를 해 가면서 좀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용이 어려우실 때는 꼭 그 초보자용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재무제표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재무제표가 금과옥조는 아니다. 그 다음에 시중에 이렇게 분식에 관련돼서 많은 책들이 나와 있지만 막상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특히 이제 우리가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식이나 이런 곳들은 그 유가증권 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거래가 되는 주식 시장의 경우는 그런 기업들은 다 그 외부 감사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다룰 때는 우리가 분식을 갖고 뭔가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에 불과한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그런 전형적인 분식의 모습을 띠고 있다 기업이, 그러면 거기에는 그럴 만한 어떤 업의 속성상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재무제표, 특히 외부 감사를 받은 회계사가 외부 감사를 한 그 감사 보고서가 잘못돼 있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서 출발을 하면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더군다나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분식을 하는 것보다는 이 가정을 깨버리면 재무제표의 한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다 더 쉽게 법상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도 성과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식을 쓴다라는 가정하에서 모든 것을 얘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들은 잘못됐을 확률이 너무 높다. 그래서 사실은 분식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이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가장 열심히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은 외부 감사를 분기마다 하고 있는 그 회계사들이나 회계법인들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분기마다 증빙자료를 그 표본 추출을 해서 점검을 해서도 안 나오는 결과는 실제 그 결과가 나중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오래 갈 수가 없고, 말하자면 그런 것들은 우리 일반인들이 발견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경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번 이런 그 투자유가증권에 투자를 하고 그거를 갖다가 해외 펀드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자본 유치를 하는 형태로 해서 재무상태표를 투자유가증권 투자와 함께 유상증자 형태로 해서 부채 비율을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경영권 지배도 더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어려운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을 속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그 코스닥사에 상장되어 있던 회사였는데요. 그 회사를 그 형태가 지금 아직도 코스닥 법인들에게는 많이 일어나는 형태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해서 자금 조달을 해서 그 돈을 써가면서 회사를 키워나가고 있는데 계속 실적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계속 적자를 시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니까 차입금을 많이 썼던 거죠. 그래서 부채가 여기 지금 이 숫자들은 다 가공으로 만들어 놓은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에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고요. 숫자는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본이 20억에 자산이 200억. 자본 20억인 회사가 자산 200억이다 그러면 부채가 180억인데 180억의 상당 부분이 매입 채무와 당연히 저기 차입금이겠죠. 그래서 여기 거의 180억이 차입금인 회사라고 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숫자들은 다 가공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만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 회사가 180억의 그 부채를 갖고 있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지금 20억 분의 180억 해서 900%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채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기업의 경우는 차익 조달을 해주기가 어렵죠.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차입금 앞으로 못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적자는 나고 자금은 부족하니까 차입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 3, 4개년 적자를 시현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러한 것들의 원인을 분석을 해봤더니 말하자면 연구회사는 그 고유의 전문성을 살려야 되는데 생산회사의 성과에 치이고 판매회사는 생산회사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판매회사에 치여서 안 되겠더라. 그래서 각자 고유의 권한과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구회사를 하나를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판매회사를 자회사로 설립을 하고 생산회사를 본원적인 회사로 가져갈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더불어서 불필요한 인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인력도 구조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불용자산인 사옥도 팔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사옥 팔고 해서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회사로 나눴다. 그래서 이 회사를 자세히 봤더니 연구자회사는 자본금 1억에 빚을 49억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 자산은 50억이에요. 50억짜리 자회사인 거죠. 그 다음에 생산회사는 나머지를 다 가져가는 거고요. 판매사도 49억의 채무, 은행 차입금과 1억의 자본금을 들고 나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분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그 인적 분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회사에 대해서는 상법상 연대보증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생산회사가 연대보증을 기존에 발생된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나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 바가 안 되는 겁니다. 다 연대보증 돼 있으니까 동일한 실체에 대해서 이미 나간 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나서 이 그 생산회사의 경우에 입장에서 보면 49억씩을 들고 나갔죠. 그러니까 이 자본금 1억이 투자효과증권으로 바뀌었다 뿐이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본은 20억이 동의를 해요. 자본은 20억이 동의를 하는데 49억씩 빚을 들고 나갔으니까 98억이 빚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 생산회사는 자본금 20억에 98억의 빚이 줄어들죠. 그러면 그 180억에서 98억이 줄어든 그 82억자의 채무를 들고 있는, 즉 자본금 20억에 82억, 부채 비율 약 400% 조금 넘는 거죠. 그런 정도로 아주 이전에 900%의 부채 비율을 갖고 있던 회사에서 400% 조금 넘는 부채 비율을 갖고 있는 생산회사로 건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연대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49억 들고 간 거에 대해서는 기업은행이든 니은행이든 뭐라고 할 바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산회사 입장에서는 900%의 부채비율을 갖고 있던 회사에서 400%의 부채비율을 갖고 있는 건전한 회사로 바뀌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사채 발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증권사.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합니다. 아, 우리가 최근 한 2개년간 업황도 안 좋았고, 그 다음에 그 잉여 인력들을 줄이기 위해서 인력도 구조조정을 했고, 불용자산 팔아가지고 4억도 팔았고,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잘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회사채 발행하는데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제 이 IB 쪽에서 그러는 거죠. 증권사에서 그러는 거죠. 아, 이게 400%의 부채비를 갖고 있으면 그런 회사는 좀 그 일반적인 회사채 발행은 쉽지 않겠네요. 그러면 전환사채 발행은 어떠세요? 그러면 A 회사 입장에서는 아, 예, 좋습니다. 우리가 차입 조달을 해서 이게 주식으로 전환이 돼서 한다면 우리는 증자가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입금 100억을 회사채, 즉 전환사채로 발행을 하죠. 자, 이 회사에 대해서는 기업은행에서 얘기를 합니다. 연대보증하고 있는데 차환 발행 들어올 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우리가 이거 차환 발행을 해줄 수가 없겠는데 뭐 어떻게 대안을 좀 마련을 하시죠. 그때 이 A 회사가 그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연대보증을 하는 거는 감사보고서에 주석사항에 우발채무 약정사항에 기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우리가 일단 채무인수를 할게요. 즉 A 연구회사가 낼 수 있으면 A 연구회사가 다 갚고 안 되면 우리가 못 갚을 때 채무인수를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차원 발행해 주세요. 그럼 기업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는 거죠. 아, 얘가 채무인수를 한다고 하니 실상 만약에 못 갚으면 얘가 다 갚아주는 형태가 될 거고, 그러면 실질은 동일한데 채무인수를 하지. 그러면 채무인수가 되면 우발 채무가 아니라 얘가 못 갚는 경우에만 그렇기 때문에 채무인수를 했다라는 기록만 남게 되고 연대보증을 한 게 아니라서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판매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그러면 기업은행과 니은은행은 차환을 해주는 거죠. 그래 놓고 전환사채 100억이 발행이 돼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A 생산회사는 말하자면 수익성이 좋아졌어요. 왜? 연구하는 회사에다가 R&D 비용을 적게 지급하는 거예요. 얘는 엄청나게 펑펑 적자가 나는 거죠. 나중에는 자본금이 빵원이 됩니다. 적자가 나서. 그러면 계속 기업으로서의 전속 가능성이 무의미하고 자본금이 0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얘는 그 관계사 목록에서 빼버린다 하고 빼버려요. 얘 빠져나가 버려요. 그 다음에 채무인수는 남아있죠. 판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판매 수수료를 잘 줘야 되는데 제대로 안 주고 적게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 적자가 나다가 이 회사도 자본금이 0원이 되면서 연결 대상에서 빠져버리죠. 다만 A 생산회사는 채무 인수에 대해서 우발 채무 및 약정사항만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A 회사는 마치 채무가 98억이 나간 82억에 지분이 그 자본이 20억이 남아있는 400%짜리 400% 조금 넘는 건실한 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채무가 늘었다가 이게 출자 전환이 돼버리면 증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20억에서 40억으로 증자가 됐어요. 차입금이 주식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0억 분에 87억이 되고 40억이 증자되고 87억에다가 40억이 전환된 거 나머지 60억을 얹어서 87억에다가 60억을 얹어서 142억이 채무가 남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가 돼서 40억분에 142억이 되니까 아직도 400% 미만으로 부채비는 줄었지 않습니까? 건전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도 개선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얘가 수익성이
있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왜? 이거 50억 갚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50억 채무 인수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 판매회사가 법원에다가 회생 절차 신청을 하면서 같이 신청을 하는 거죠. 3개사가. 그러면 건전하게 수익성도 나고 잘 되는 줄 알고 전환사채 투자했던 사람들은 주식 휴지가 되는 거죠. 차입금 잘 갚고 채무인수돼서 이 A회사 좋아지니까 괜찮은 줄 알았던 기업은행도 채권 채무 동결되는 거죠. 니은은행도 잘 되는 줄 알고 보고 있었는데 채권 채무 동결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채권 채무가 동결되면서 법정관리 회생 절차 신청에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기업은행, 니은은행, 회사채 발행을 주선했던 IB의 평판만 나빠지는 거죠. 이 회사채 투자를 했던 다른 여타 은행들도 죄다 공중에 붕 뜨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그렇게 돼버리면 실질은 동일한데 이 합병 분할, 이 분할이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재무제표상의 표기가 좋아지게 되고 좋아지면서 결국은 금융기관들이 속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별도 개별 재무제표를 썼을 때에는 이런 한계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연결 기준으로 하게 되면 다 차입금이 얹어지죠. 그래서 A 생산회사 입장에서는 차이점이 없어지고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결 기준으로 바뀌면서 이러한 옛날의 관행들은 많이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분할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좋게 만드는 방안, 즉 몇 년 지나서 연결 대상에서 빼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억에 대해서 50% 지분을 남한테 51%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요. 그러면 5,100만 원 정도만 지분을 넘겨버리면 경영권이 넘어갔다라고 해서 연결 대상에서 빠질 수가 있겠죠. 자, 5,100만 원 자기 장모한테, 이 회사 대주주의 장모한테 줘서 5,100만 원 준 다음에 이 회사 좀 사세요 해가지고 넘기는 계약을 체결하면 되죠. 여기는 처가 쪽에 뭐 처남한테 5,100만 원 주면서 사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별도 회사로 떨어져 내버리면 연결 대상에서 빠져버리는 거죠. 처가를 쓰는 이유가 성씨가 다르고 가족관계 등록부상에 등재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처가 쪽에 장모나 처가 쪽에 처남에게 돈을 주고 이 회사를 사도록 하고 손떼게 만드는 거죠. 사실상의 A 생산회사가 모든 걸 컨트롤하지만 실상은 각각이 별도 회사로 되면서 연결재산에서 빠져버리면 외견상 궁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회사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전히 합병 분할을 하게 되면 그 회사의 모습을 외견상 실상과 달리 좋게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한계점들이 있다. 다만 여기서 그래서 차이가 나는 점이 지금 부채 비율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마치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낳는데요. 이거를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살펴보게 되면 영업상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하나도 없죠. 다 투자와 그 재무적인 요인으로서만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원적인 영업활동 현금의 창출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영업활동 현금 대비 향후의 차입금의 상환 가능성을 따지는 신용평가 기법으로 봐서도 별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요즘 기업을 분석할 때는 은행이 됐든 아니면 뭐 IB가 됐든 현금 흐름 분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부채 비율에 의해서 기업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던 방식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던 모습들이 현금표상으로 보게 되면 아무리 나눠도 본질은 똑같게 되는 거죠. 다만 여기 이런 채무 인수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별도 회사에게 파는 방식으로 해버리면 여전히 연결 대상에서 제외가 되면서 재무제표상의 숫자를 좋게 만드는 효과는 여전히 남아있다 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상 재무제표를 그래서 숫자로 기계적으로 파악을 하게 되면 이런 실질들을, 오늘 설명드린 것 같은 실질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보게 되면 외견상 좋아 보이는 효과로 착시 효과가 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만을 봤을 때는 한계점들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현금흐름표상으로 보게 되면 그러한 한계점들이 도로 다 들어오면서 실질상의 변화가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을 하실 때는 당연히 이런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들의 요소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기 전에요, 실제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우발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 중에서는 상당히 우량한 건설사인 삼성물산입니다. 현대 삼성 레미안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회사죠. 자, 그래서 그 회사의 우발채무 약정사항 부분을 감사보고서의 주석사항에서 살펴봤습니다. 건설 PF 우발부채 현황인데요. 보시면 건설사 중에서 우량한 편인 회사인데도 감사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보증금액은 여기 단위가 100만원 단위이죠. 그래서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2조 3600억을 우발채무를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채무인수 했던 것도 일종의 우발채무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런 감사보고서의 본장 안에는 기재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우발채무 약정상을 좀 잘 살펴보셔야지 해당 기업의 실질을 볼 수 있다는 얘기를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여전히 그러한 것들을 좀 잘 살펴보시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